네, 여러분 압축 강의 7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단원 나가고 있고요. 2단원은 7문제에서 9문제나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단원명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할 때 눈으로 좀 익숙해지게끔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지금 2단원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6페이지 하자의 승계 파트입니다. 하자의 승계가 뭔지 딱 물어보면 어떤 개념인지 이제 좀 떠올리셔야 돼요. 위법한 선행행위에 불가증력이 생겨 다툴 수 없을 때라는 하나의 전제 사실이 떠올라야겠죠. 그래서 선행행위가 있다면 후행행위도 나오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뭘 다투고 싶어요? 선행행위를 다퉈야 되는데 그 선행행위가 불가증력이 발생해가지고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까 이제 후행행위는 아직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투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소송 안에서 뭘 다툰다?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게 바로 하자의 승계의 일반 논점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하자의 승계라 하면은 선행행위의 하자가 뭐 후행행위로 연결되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하나의 그 하자의 승계에 대한 개념이라면 그 안에서 시험에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 논점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항상 헷갈린 거 바로 여기입니다.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지금 하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선행행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자 승계의 일반론 논점 자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장이 나오면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그럼 무조건 X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원래 선행행위의 하자가 있는데 못 다투니까 후행행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하자 승계의 일반론 논점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있죠. 하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선행행위의 위법 사유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일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선행행위의 위법 사유가 무효 사유일 때에는 다른 요건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무효가 됩니다. 선행, 후행 전부 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논점 밑에서부터 먼저 보면은 후행행위는 적법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행행위만 문제가 있고 후행행위는 원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선행행위는 제소기간, 경과 등 불가증력이 발생해가지고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논점에서 같이 볼 만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선행행위에 제소기간 등이 경과 안 돼가지고 다툴 수 있다. 그럼 그냥 선행행위 가지고 다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선행행위는 못 다투니까 후행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다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위로 올라와서 결국 이 논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특별히 오래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선행행위, 후행행위가 있는데 선행행위가 무효다. 지금 취소일 때를 가정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무효면은 선행무효, 후행무효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원래는 이따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논점에서 다툴 수 있으려면 두 개의 행위가 선행과 후행이 연속됨과 동시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선행이고 후행은 맞지만 각각 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하자 승계가 안 되죠. 하지만 무효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서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무효는 그냥 앞이 무효면 두 개 다 무효다. 뒤에도 무효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도 이따가 뭐 같이 공부하다가 볼 건데 역시 이 부분도 다 무효면 무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의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면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 원래 우리 철거 명령과 대집행 개고 처분 개통실비 있죠? 그거는 각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승계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앞이 무효라면 둘도 다 무효가 돼버린다. 사실 이 판례가 앞에서 봤던 이 판례의 하나의 그 이론과 프로세스가 실제 여기서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바로바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 하자 승계 요건에 대한 견해 대립, 뭐 전통적 견해가 있고 뭐 규준력 이런 거는 뭐 지금 하프 강의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실제 우리나라 판례는 선 후의 행위가 선행행위
후행행위를 따져봤을 때 그게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입니다. 발생시키는지에 따라서 승계 여부를 판단하지만 예외적으로 각각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 이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했었죠. 이거에 따라서 승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따가 세 가지 예외를 같이 볼 겁니다. 이 구체적인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억부터 이음까지 이렇게 다 암기하면 너무 좋지만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주 나온 애들로 보시고 시험 직전이 됐을 때는 가급적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는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좀 확실하게 많이 봐두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 직전이 되면 이런 애들은 이제 너무 정확히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나머지 시험에 안 나오는 애들도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행정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 하자가 돼서 승계가 긍정되는 경우에 얘들은 개통실비 또는 독암매청, 우리 사단에서 배웠었죠.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 강제집행 안에 대집행과 강제징수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절차들은 여기서 보듯이 승계가 모두 긍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경사 국가시험 합격 무효 처분과 안경사 면허 취소 처분도 마찬가지고요. 한의사 한지의사시험 자격 인정과 한지의사 면허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때 말씀드렸죠. 한지의사는 원지 75년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런 제도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지역 안에서만 의사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응 기준시가 고지 처분이 있고 그 후속 행위로 토지 수용 처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같은 행정 목적을 위한 하나의 선행과 후행 처분이기 때문에 승계가 긍정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 독립해서 각각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데 선행과 후행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승계가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강제집행에서 대집행과 강제징수부터 여기서 볼게요. 대집행 같은 경우는 대집행 앞에 뭐가 먼저 있다 했어요? 건물 철거 명령이 먼저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철거를 안 하게 되면은 대집행으로 들어가서 개통실비로 간다. 하지만 각각 철거 명령과 개고 처분은 법률 효과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통실비는 되지만 개통실비 앞에 있는 건물 철거 명령과 대집행 개고는 안 된다. 잘 기억하시고 도감매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부과 처분과 도감매청 사이는 연결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대표적으로 시험 자주 나오는 하나의 사례들이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쭉쭉 넘어와서 나머지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한번 보셨고 압축 강의 때 보면서 이제 문제집 풀어 보시게 되면은 시험에 나온 애들 위주로 항상 먼저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D 부분이 이따가도 같이 보겠지만 개별 공시 지가 결정 후에 재조사를 청구하고 조정 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이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 이후에 후속 처분으로 과세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승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근데 왜 봤어요? 예외적으로 각각 별개 목적이지만 선행과 후행이 예외적으로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라는 이름으로 승계를 긍정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이죠. 방금 봤죠? 일반적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일 때에는 승계가 예외적으로 되지만 이 앞의 내용들 개별 지가 공시 결정 이후에 재조사를 청구를 하고 조정 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안 다퉜잖아요. 그때 안 다퉜는데 이제 와서 후행 처분으로 다투겠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 표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보상금 수용재결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도 각각 선행과 후행이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 두 가지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긍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 부분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이 기억 판례에 대해서 기본 강의 때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번 눈으로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객관식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다음은 위헌 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논점으로 갑니다. 위헌 법률의 소급표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이 위헌임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죠.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기속한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법원이라던가 우리 국가나 지자체는 더 이상 그 법률을 근거로 어떤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속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즉, 그 전까지는 효력이 계속 있었지만 오늘 위헌 결정이 났으면 오늘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조항에 대한 하나의 소급표가 되냐 안 되냐를 헌재 입장에서 결정하고 있는 하나의 조문입니다.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먼저 형벌에 관한 법률은 우리 행정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 필요는 있어요. 자, 헌재 같은 경우는 원칙 장래효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죠? 2항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즉 오늘 결정이 났으면 오늘부터 장래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결정 전에, 즉 어제까지 그 오늘 위헌 법률이 된 그 조항 있죠?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어제까지 행정처분이 있었다. 그건 다 합법입니다. 왜냐? 헌재 같은 경우는 위헌 결정 이후부터 장래효로서 그 법률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당동병일이라 그래가지고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이건 제가 기본강의 때 열심히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또 일반 사건 중에서도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타당성 요청이 매우 큰 반면에 소급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가능하다. 당동병일 이렇게 두문자 잘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과 헌재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대법원 같은 경우는 위헌 법률이 결정이 났다. 그럼 헌재는 그날 이후부터 장래효가 원칙이라면,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라면 대법원은 원칙이 소급표입니다. 즉 위헌 결정이 오늘 났고 그 이후에 제소가 된 사건들은 위헌 결정 전에 그 법률의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소급표가 미쳐가지고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헌재랑 다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예외적으로 장래효가 인정이 되죠. 즉 X자로 서로 반대인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기판력에 저촉이 된다거나 이미 재판이 있어가지고 지금 위헌 법률 효력이 나기 전에 과거에 그 근거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이미 판단을 했었다. 그럴 때는 이미 기판력이 있어서 위헌 법률 전에는 합법적인 걸로 결론이 났는데 위헌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는 소급표가 돼서 위법한 처분이 되겠죠. 근데 기존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기판력이 저촉이 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장래효로만 의미가 있다라는 게 대법원 입장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이미 행정처분의 확정력, 즉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그 행정처분 자체가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나가지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면 굳이 대법원은 그 법률이 위헌이기 때문에 그 처분도 위법한 걸로 돼야 된다라는 소급표를 갖고 간다, 안 갖고 간다? 안 가져간다. 이게 많이 나와요.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문장을 공부하긴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불가쟁력 공부하면서 봤거든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경우 위헌 법률의 효력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냐하면 가는 게 소급표고 안 간다는 게 장래효잖아요. 과거에 있던 일이니까 그렇게 잘 구분을 하시고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또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지금 계속 장래우를 보고 있는 거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법적 안정성 유지나 신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급표가 제한되고 장래우로 간다라는 하나의 또 논점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논점이 여기 나와 있는 판례인데 제가 이것도 기본강의 때 열심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는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밑에 내용까지도, 그리고 중요한 건 결론. 너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장래요가 대상이 돼서 퇴직 처분 취소 안 해줄 거야 라는 그 결론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헌 법률에 대한 효력을 우리가 그 논점을 봤었다면, 나 같은 경우는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대법원과 헌재가 입장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또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자, 저기 왼쪽 보시면은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을 먼저 보죠. 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법률이 헌재에 의해서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일반 공무원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위헌이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 법률 자체가 위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죠? 위헌이 법률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그 법률을 근거로 어떤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위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 헌재에서 그 법률 위헌이라는데 내가 그 법률에 근거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내가 다퉈보겠다라고 했을 때, 예전부터 만약에 이 다음 논점이 그거거든요. 그 처분을 했을 때부터 이미 위헌 결정이 있던 법률을 근거해서 처분을 내렸으면 당연 무효지만, 그때 당시는 행정공무원이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내린 것만으로 일단 무효로 보진 않겠다. 하지만 위법하겠죠. 왜냐? 지금 봤을 때, 대법원이 봤을 때 헌재에서 그 근거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법률을 가지고 민원인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연히 그 처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효냐 취소냐에 있어서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로 보겠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서 위헌 결정 이전에 그 법률을 근거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나중에 그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났다면, 그리고 어떤 민원인이 그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처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제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과 헌재 모두 그거는 취소 사유다.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취소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인이 그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 확인 소송을 지겠다. 자, 우리가 결론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건 맞는데 무효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 확인 청구의 소가 제기됐다면 그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이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문제가 되더라도 취소기 때문에. 그죠? 무효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기각 처분을 내려야 된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헌재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사항을 또 둬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아예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쟁송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존속 중인 경우, 특히 그 근거 처분, 그 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고 그 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후행 처분까지 필요한데 그 후행 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럴 때에는 취소 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로 봐줘야지 민원인에게 아주 공평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 행정처분을 또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당연 무효 사유로도 보고 있다라는 예외적인 하나의 그 근거를, 판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결론이 단순합니다.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 법률을 굳이 행정공무원이 근거로 해가지고 처분을 내렸다. 누가 봐도 잘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싹 다 무효입니다. 그 처분도 무효고 그 처분을 근거로 후행으로 이루어지는 처분도 다 무효입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히 설명은 필요 없고요. 특히 이 판례 같은 경우는 눈에 좀 익혀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우리 헌법재판소법 47조 제1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1항 보면은 당연히 위헌 결정을 따라야 되는데 누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그걸 따르지 않고 그거에 반하는 처분을 내렸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자, 다음 행정행위의 취소로 갑니다. 자, 취소와 철회를 좀 구분하는 거 제가 좀 여러분들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은 잘 됐어요. 근데 그 성립할 때부터 하자가 있어서 나중에 권한 있는 기관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유효하게 성립 자체도 안 된 것도 아니고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은 됐지만 만들어질 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철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취소는 성립상의 하자가 있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를 이제 구분하는데 쟁송 취소는 나중에 우리 6단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고 직권 취소는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취소는 누가 할 수 있냐? 처분청 같은 경우는 따로 취소할 수 있다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내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취소한다.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소송이 내가 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에 반대하는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처분을 내렸던 행정청은 취소 소송 중에도 내가 마음대로 취소해가지고 적법한 처분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거에 대한 이 판례가 있다가도 계속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감독청 같은 게 시험에 간혹 나오죠. 사실 처분청은 너무 쉽기 때문에 언제든지 맞출 수 있다면 감독청은 취소와 처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취소 같은 경우는 감독청은 법적 근거가 있으면 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견해가 대립한다. 이따가 배우겠지만 처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철회 쪽이랑 취소랑 다른 겁니다. 이거 잘 구분하시고요. 자, 이 부분도 많이 나오죠. 자,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행정청, 처분청의 상대방인 민원인도 행정청에게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냐? 그런 권리가 있냐? 그건 없다는 겁니다. 직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 이유는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게 행정청에 대한 직권 취소 청구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3자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청 처분을 받은 당사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취소해 줄 수 있죠. 취소 제가 신청할게요. 해주세요. 라는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취소 사유는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고요. 취소 절차는 당연히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게 되면 민원인이 불이익해질 수 있으니까.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이득을 얻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취소해버린다. 그럼 내 이득이 끊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그러한 불이익한 처분 절차를 내리기 전에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기억나시죠? 사전 통지, 그죠? 다 기억나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사전 통지, 의견 청취. 다음 취소 기간은 따로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어요.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도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아까부터 봤던 판례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돼 있어서 실권의 법리에 의해서 취소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만 여기서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소 범위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효과가 되냐? 처음부터 취소가 돼버려가지고 그 처분이 없게 되는 소급표가 원칙입니다. 원칙 소급표 잘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판례들이 나오는데 제가 굳이 판례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장래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당사자의 신뢰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게 될 경우는 원래는 옛날부터 아예 그 처분이 없던 걸로 가는데 예외적으로 취소한 이후부터만 그 처분이 없던 걸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득을 보았던 민원인에게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만약에 돈을 받아왔다. 그럼 그게 만약에 소급표가 돼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까지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위법, 너무 좀 부당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려입니다. 예외에서 또 예외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을 잘 구분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러한 수익적 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익적 처분은 그 사람이 민원인이 돈을 받아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때부터 사기 같은 사위 행위라던가 또는 본인이 그러한 취소가 될 줄 알았음에도 굳이 신청한 그런 귀책 사유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럴 때는 아무리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취소하게 되면 소급표가 돼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봐서 돈도 돌려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고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취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담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냐 안 되냐 물어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담적 행정행위는 반대로 민원인이 돈을 계속 냈어야 돼요. 매월 얼마씩 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안 내도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논점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빨리 넘어온 것처럼 보여서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취소의 제한이고요. 취소를 할 수 있냐 없냐, 제한이 있냐 없냐 이거라면 방금 앞에서 봤던 거는 취소를 했을 때 효력이 소급효로 가냐 장래효로 가냐입니다. 잘 구분해서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취소 자체의 제한입니다. 아까는 취소를 이미 했을 때 효력이라면 오케이? 잘 구분하시고 그럼 취소를 제한할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일단 원칙 부담적 행정행위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걸 취소해주면 민원인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밑에 내용 판례도 아까부터 계속 봤던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떤 처분을 부과하는 그 소멸시효와 관련된 그 판례였죠. 그래서 우리가 61조 공부할 때 같이 봤던 판례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수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원칙상 공익과 처분 상대방의 신뢰 이익을 비교 형량을 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 수익적 처분은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정청이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가지고 공익이 큰 경우에만 취소를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직권 취소를 결국 해야 된다. 누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겠어요? 행정청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비교 형량 해가지고도 직권 취소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에게 주장과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6단원과 관련된 논점이지만 여기서 암기해 놓으시면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적 행정행위지만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야 되지만 그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민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그 처분을 받았다거나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익과 사익 비교하지 않고도 수익적 행정행위를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헷갈리냐면 아까 앞에서 취소의 효과가 소급이 되냐 장래효가 되냐 이 부분이랑 취소 마음대로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게 사실 그 자체의 개념이 헷갈리는 거지 그 결론을 찾아가는 거는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혹시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처분을 받았을 때 자체에 그 민원인에게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 그러면 민원인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 이 결론으로만 가시면은 그 객관식에서 답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끊어서 일단 공부는 하시되 결론을 찾아갈 때에는 민원인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가라는 거 한 번 더 요령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쭉 넘어가고요. 역시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나 철회할 때에는 공익사익 비교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처분으로 인해서 공익상의 필요는 작은데 민원인이 받게 된
사익의 침해성은 매우 높다면 그럴 때는 취소나 철회하면 안 된다는 건데 굳이 그럼에도 했다. 그럴 때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렇게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게 위법하게 된다는 판례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예외는 아까 우리 봤던 조문과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취소의 취소. 제가 기본 강의 때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죠? 뭐 외우라고 했어요? 부취취부, 수취취긍. 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프 강의 때는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따 철회도 마찬가지로 넘어갈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그 관련된 참고 판례도 하나 있었죠. 제가 그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현역 처분을 내렸다가 보충력으로 변경 처분을 받았는데 그 변경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그럼 현역으로 가냐? 그건 아니다. 직권으로 취소가 되게 되면 전체 처분이 소급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바로 현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참고 판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철회로 갑니다. 철회는 취소랑 거의 비슷한데 시작점이 다르다고 했었죠. 역시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는 마찬가지인데 취소 같은 경우는 성립 당시에 하자라면 철회는 성립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때문에 행정청이 없애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철회라고 했어요. 철회. 역시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사정 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철회가 가능하고요. 철회권자는 처분청은 별도의 근거 없이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취소랑 마찬가지죠. 아까 뭘 구분하라고 했어요? 감독청. 요걸 비교하라고 했었죠. 아까 취소 같은 경우는 감독청 어디 갔어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그건 법적 근거가 있는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법적 근거가 없을 때에는 이제 견해가 대립하지만 철회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을 때에는 감독청은 철회가 안 됩니다. 처분청이랑 감독청 구분하는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비교는 하시면서 결론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철회도 하나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행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되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를 할 때에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 등의 절차를 행정청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 동일하고요. 철회 사유가 뭔지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부 철회도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철회의 제한도 취소의 제한과 마찬가지 논리로 국민에게 그래서 이득이 되냐? 불이익이 되냐 이걸로 결론 찾아가시면 똑같습니다. 입증 책임까지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효과 원칙 장래효입니다. 취소랑 다르죠? 왜 이거는 장래효가 맞다고 했어요? 철회 자체가 처분 성립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인해서 처분의 효과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역시나 효력도 장래효가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소급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영유아 보호법상 어떤 유치원 같은 데에 평가 인증을 내렸는데 나중에 그거를 없앨 때,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 원래는 그 영유아 보호법상 철회를 하게 되면 그 철회한 날로부터 그 영유아 관련된 기관은 평가 인증을 못 받게 되는 건데 만약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처음부터 못 받게 되게 돼요. 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철회한 날 이후부터만 그 평가 인증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철회를 취소하는 것도 아까 우리 수취취부 맞나요? 부취취부, 수취취긍 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부철취부, 수철취긍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행정행위의 실효와 결격사유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처분도 마찬가지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 기타 행정작용으로 넘어가서 확약. 확약이랑 오늘 행정계획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자, 확약이 뭡니까? 약속해 주는 거죠. 근데 이 확약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요게 중요합니다. 처분성이 없다라는 게 이게 확약에서 가장 중요해요. 일단 이거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돌아가서 행정청이 자기 구속의 목적으로 일정 행위를 약속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예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자진 신고하면 세금 깎아드릴게요. 또 우선순위 결정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확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행정절차법에 확약에 대한 일반 규정이 없었지만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제 확약에 대한 일반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계라고 암기하라고 하셨죠. 확약, 뒤에 있는 계가 행정계획, 공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이거 3개 잘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우리 행정 그 절차법에서 또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쭉쭉 넘어가고요. 판례는 확약에 있어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고,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 비교 판례,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잘 결론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종 잘 나와요. 최근에도 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판례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키워드는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신청과 내인가입니다. 요거는 이 용어 2개만 알고 있으면 이 판례는 이 논점에서밖에 우리 공부하는 거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주체, 내용, 절차, 형식도 원래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 문서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 자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 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구속력은 이제 확약 자체가 공적인 견해 표명이기 때문에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겠죠. 물론 처분성은 없지만 행정청이 약속한 거는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을 해야 할 자기 구속의 의무를 지게 되면서 상대방은 그 행정청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실효라는 것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확약은 있었어요. 약속은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럴 때는 사정 변경이 됐죠. 그럼 그 약속을 했던 거를 행정청이 그 약속 못 지키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야지 없어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사정 변경이 있게 되면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이 따로 미안해요, 그 약속 못 지키겠어요 라는 거 말도 필요도 없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도 없이 그냥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좀 약간 좀 매몰차긴 한데 여러분들 이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확약, 처분성 있다 없다? 없다. 구속력은 있고 실효가 되면 사정 변경 생기면 그 자체로 그냥 없어져 버린다. 따로 행정청에 별도의 의사표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사실 기억하시면 확약은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역시나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은 지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이행 심판이나 거부처분 취소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가능하다라는 것도 6단원에서 하나의 논점으로 나올 수 있고, 지금 한 번 더 암기해 놓으시면 좋아요. 당연히 국가배상 손실보상은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은 이 뜻은 뭔지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뜻을 여러분들이 서술형이나 그렇게 쓸 건 아니기 때문에 눈에 그냥 익혀 놓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행정계획에 있어서 처분성이 있는 행정계획이냐 처분성이 없는 계획이냐를 구분하는 게 좀 시험에 나오고요. 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고 실시계획, 관리계획 같은 거는 처분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큰 카테고리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암기하시는 거죠. 자, 구속적 행정계획, 처분성이 있는 애들은 도시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시행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 고시된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휘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관처계 또는 사업시행계획, 사시계, 관처계, 사시대. 근데 물론 이건 다 조합이 지금 성립이 돼가지고 진행되는 하나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말하는 겁니다. 관처계, 사시계 잘 기억하시고요. 그때 우리 그 107, 108쪽 공부할 때 같이 봤던 내용이죠. 이게 특허냐 인가냐 공부하면서 봤었는데 그 앞에 여기 사시계, 관처계 있죠. 저런 애들이 처분성이 있다. 이거는 지금 조합을 설립하면서 진행이 됐을 때고요.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교과서에서 만약에 같은 사시계예요. 사업시행계획은 맞아요. 근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들이 소유자들이 하고 있는 사시계 같은 경우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7, 108조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이거 특허냐 이거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서 말하는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때 사시계는 처분성이 없다. 잘 구분해서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행정계획 중에서 처분성이 없는 애들이 바로 여기 있는 도시 기본계획, 기본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또 제도 개선 방향, 그리고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또 혁신도시 최종 입지로 단순히 선정하는 것, 그리고 환지 계획. 그리고 환지 계획과 비교할 게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과 환지 처분. 요거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환지 계획만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수도 정비 역시나 기본이 들어가는 기본 계획은 처분성이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관련 판례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는데 소방직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법적 근거가 예전에는 행정절차법상 없었지만 아까 확공계에서 걔가 행정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생겼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행정계획에 하자가 있게 되면 취소가 되냐 무효가 되냐 이걸 또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뭐 하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안에 공고 및 공람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판례가 그냥 위법하다라고만 결론을 냅니다. 위법해서 무효냐 취소 사유냐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그냥 위법함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게 많이 나오죠. 환지 계획 인가 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줬어야 돼요. 공람 절차를 했어야 됩니다. 환지 계획과 관련해 있어서. 근데 그걸 안 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해버렸다. 이럴 때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너무 심각해가지고 중대 명백설 기억나시죠? 중대하고 명백해가지고 그냥 무효로 봅니다. 요거 결론 잘 기억하세요. 키워드는 환지 계획 인가 후 토지 소유자 등 공람 절차 안 했을 때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당연 무효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공청회와 이주 대책이 없는 도시계획 결정은 취소 사유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행정계획은 행정청 내부적으로만 계획을 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포 또는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공포 또는 고시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시나 공포가 있어야지만이 행정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한 행정계획은 일반적 효과는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으로 그냥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집중효 같은 경우는 행정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받게 되는 승인이나 허가 등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허가 의지에서 봤던 그 절차 집중설이랑 거의 동일한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집중효는 당연히 법률에서 이렇게 집중효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효력이 발생하고요. 판례는 집중효에 있어서 실체 집중이 아니라 절차적인 것만 집중효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역시나 인허가 의제 때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배웠던 판례가 여기서도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계획재량은 바로 패스하죠. 사실 계획재량을 제가 이제 설명을 그때 열심히 드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계획재량 자체를 여러분들이 접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만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계획재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판례는 예전에는 이 계획재량과 관련된 형량명령의 원칙을 따로 판례에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판례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 결론 기억나시죠?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간혹 이 형량명령의 원칙에서 형량하자의 이 유형의 뜻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량의 해태는 전혀 안 했다. 업무 자체를 해태했다. 그럼 업무를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업무에 있어서 형량의 흠결을 저질렀다. 흠결을 빠뜨렸다는 거죠. 하긴 했는데 고려 대상 중 일부를 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형량은 역시나 형량을 하긴 했지만 빠뜨렸다기보다는 정당성이나 또는 객관성이 결여되게끔 형량을 비교를 했다.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 해태나 흠결이나 오형량 하나만,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당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형량하자여서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그냥 하자가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요것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그거는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하자의 효과는 위법하게 된다. 뭐가? 행정계획이. 그렇게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보장, 변경, 폐지 청구권 바로바로 나가죠. 누구든지 행정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그 행정계획 공시했으니까 이 계획대로 진행되게끔 보장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행정계획을 변경해 달라거나 폐지하는 청구권도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인정될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판례 문구를 여러 번 읽으면서 암기할 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판례가 많이 나오죠. 일정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서 일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떤 권리를 주겠다라고 하나의 암시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신청을 했는데 뭘 신청했겠어요?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거나 폐지해달라고 신청했겠죠. 근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단 원고적격 인정해준다는 의미고요. 여기서는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신뢰보호 가치와 또 공익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그 신뢰보호, 개인의 사익이 더 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런 계획을 변경해줘야 되는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판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도시관리계획구역 내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획 변경이나 폐지 청구권을 좀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판례들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설명해도 필요 없어요. 자, 마지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문제는 바로바로 패스하고요. 그다음 권리구제는 처분성이 있는 구속적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행정계획 자체가 워낙에 대규모이기 때문에 젖잘싸 판결 기억나세요? 6단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까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눈으로 익혀보시고 6단원 사정재결, 사정판결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행정계획은 방금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툴 수 있는데 그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다툴 수 있냐?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데 원래는 행정계획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툴 수가 없지만 행정계획이 공권력 행사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헌법소원 다 받아주겠다라는 하나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서울대학교 94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이것도 다 넓게 보면 행정계획이거든요. 이런 행정계획을 우리가 민원인으로서 이 주요 요강을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고등학생들이겠죠.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그 수험생들에게 헌법소원 대상을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라고 해서 그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동안 이걸 믿고 공부해온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기본권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봐줘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였고요. 역시나 밑에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이 행정계획인데 이 계획 내용에 총장 직선제를 개선을 해라. 개선 안 하게 되면은 니네 지원금 안 주겠다라는 행정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자체만으로는 대학의 구성원인 그 청구인들에게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요것은 계획이지만 헌법소원으로의 대상을 보진 않겠다라는 결론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압축 강의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1시간이 좀 안 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압축 강의를 공부하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이 너무 생소하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40강이냐 20강이냐. 그죠? 차이는 20강입니다. 그 20강 1주에서 2주면은 다 여러분들이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회도 갈 때에는 확실하게 이 논점들을 논점에 대한 체계와 그 논점이 뭘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으로 가는지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나중에 시험 직전으로 가게 되면 그 중간 과정을 다 알고 이미 반복적으로 결론을 암기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헷갈리진 않지만 지금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기초를 애매하게 부실공사식으로 갖추고 무한회독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회독에 있어서 그 효율성도 떨어지고 나중에 결정적인 헷갈리는 순간에 있어서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론을 못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압축 강의를 들을 수준인지 아니면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들을 수준인지를 늘 항상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반드시 OX 문제집 혼자 앉아서
풀어보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